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공시법 핵심 요약 이제 이론으로 치면 이제 마지막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요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 1장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그냥 이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지적법 해도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번 지적 제도의 개설, 지적이란 뭡니까? 지적 제도의 입법 목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1, 2순환을 얘기를 하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 얘기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이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3번 용어 정의, 우리 지적법 제2조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늘상 얘기했듯이 지적법은 대단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법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모르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적법 제2조에서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 26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별 시답지 않은 용어는 빼버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용어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적 측량,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즉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이런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 그래요.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하고 특별법에서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 측량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용어종이니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지적 확정 측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나오고 있죠.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적 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소관청 그래요. 그죠? 지적 소관청이란 어떻게 하거나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 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울특별시장도 시장 분명 맞아요. 근데 서울특별시장은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소관청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용산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은 지적 소관청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적 소관청 그러면 지적 공부를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여러분들이 봐주십시오. 이건 1, 2순환 통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 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 최근자에 들어온 용어적입니다.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도면 파일 등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합니다. 순전히 보여주고자 하는 도면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기억을 해두시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우리 출제자가 벌써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작년도에도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또 물어봤죠. 3번씩이나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만큼은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토지 표시사항하고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사항하고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 정보 등,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합니다. 최소한도 등록되는 사항만큼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적 공부편에 가서 또 별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토지 표시사항이란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 지, 지면, 경계 또는 좌표 등을 등록한 것을 토지표시상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실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정보 또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 그래요. 그죠? 물리적 현황이라고 합니다. 필지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이 되는 이게 자연적으로 구획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법적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지휘번 부여지역 그래요. 지휘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독리는 무슨 독리를 의미하냐면 행정 독리를 의미하지 않고 법정 독리를 의미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그래요. 이에 준하는 지역이란 독리라고 부르기에는 마땅치 않은 지역을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죠. 그 다음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즉 토지의 쓰임새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른바 용도지목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용도지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도형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자부의 좌표값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경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일직선을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경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경계 실용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경계 직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지표면상의 넓이도 아니고 입체면상의 넓이도 아니며 수평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합니다. 수평면상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2차원 평면 지적 그래요. 뭐라고요? 2차원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면상의 넓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상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해면성 말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신규 등록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등록전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합니다. 분할합병, 지목변경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축척변경 마지막 축척변경은 임야도상에서 실시를 하지 않아요. 지적도상에서만 실시를 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어 정의는 우리 시험 23회 이전까지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즘 뜸하기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는 이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 정의 여러분들이 어떤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제2장 토지에 등록 그래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겠다는 얘기야. 첫 번째 등록 방법을 봤더니 동그라미 1번 국가기관의 대표 선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깔려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지적법 6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지적국정주의 원칙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강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적법 6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직권등록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등록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할 것이 있네요.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어요. 그죠? 이 기본 이념을 잘 이해를 해야만 지적법 해석이 용이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우리 출제자가 아주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작년도에도 출제를 했어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적 그래요. 그죠? 요건 이제 땅지자를 얘기하니까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결정할 수는 없고 누구만이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적 국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교재에 472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1번을 얘기하는 거죠. 지적 국정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우리 지적법 6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여달라면 보여줘야 돼요. 그래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독점하지 않으려고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적 뭡니까? 공개주의 그래요. 그죠? 공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 지적법에서 어떤 규정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냐면 열람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열람 신청 그래요. 열람이나 등본 교부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 관한 이런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라거나 경계보건 측량 그래. 뭐라고요? 경계보건 측량에 관한 이런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라거나 그 다음에 지적 전산자료 그래. 뭐라고요? 지적 전산자료하고 또 별도로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 및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절차적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기준점 그래요. 그죠? 지적 측량 기준점 이 성과 그죠? 성과의 고시 그죠? 이 고시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 지적법에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니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 그래. 뭐라고요?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라고도 합니다. 즉 외형적인 모습은 토지라고 할지라도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지적법상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형태든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획득이 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지적법상 일필지의 토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 뭐라고요?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샅샅이 살펴봐야만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 정확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 지적법에서 토지 이동조사에 관한 규정이랄지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그래. 뭐라고요? 검사 측량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능히 물어볼 수 있는 점이니까 기억을 해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직권등록주의 그래. 뭐라고요? 직권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우리 지적법 6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6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직권 등록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 등록주의 원칙에 관한 근거되는 그런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한두 개만 찝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지적 국정주의 원칙하고 직권 등록주의 원칙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직권 등록주의 원칙은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던 그러한 원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지적 국정주의 원칙하고 직권 등록주의 원칙은 특히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니까 체크를 해놔야 돼요.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토지의 등록 절차, 등록 방법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거기 472페이지에 2번 지번 그래요. 그죠? 지번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상이 뭡니까? 그러면 토지 표시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좌표 이렇게 있네요. 소재, 그래서 요게 지는 뭐냐면 지번 그래요. 요건 또 뭡니까? 지목, 요건 뭡니까? 면적, 그죠? 요거는 경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소재하고 지번은 소재하고 좌표 같은 거는 뭐 출제가 될 리가 없고 이제 물어보면 지번이나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걸 물어봅니다. 지번은 27, 28, 29 연 3년 동안 출제를 했어요. 30회, 31회, 32회 출제가 안 됐죠. 한 3년 건너뛰었으니까 요 지번도 올해 유력합니다. 그죠? 강력하다는 얘기야. 지목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은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때려 죽여도 나오는 문제야. 그냥 매년 한두 문제 그냥 우정 출제가 됩니다. 면적 작년도에 출제가 안 됐죠. 이 면적도 출제가 된 지 한 3년 건너뛰고 있어요. 면적도 올해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 작년도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아무리 안 나도 매년 세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적에는 딴 거 절대 보지 마시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런 것만 체크를 해두라는 얘기야. 그죠? 체크를 해두라고 1, 2순환 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지번 그래요. 각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하겠죠. 그래요. 거기 양가로 1번 지번의 표기 방법, 그 옆에다 별 표시해놔요. 동그라미 1번 지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지적 소관청이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지번은 시군구별로 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를 해줍니다.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를 해주되 북서쪽 그래요. 그죠? 북서쪽에서 출발해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해주는 이른바 북서기본법 그래요. 뭐라고요? 북서기본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별것도 아닌데 이런 지문에 걸려들어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는 평행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표기를 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산자를 붙여요. 그래서 산 123번지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얘기야. 이런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상 지문으로 한글로 지문으로 출제가 되면 긴가민가 합니다. 잘 체크를 해놔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짝대기 표시로 연결을 합니다. 이 짝대기 표시는 읽을 때 다시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라고 읽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우리 출제자가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물어봤어요. 그죠? 수십 차례 물어봤어요. 32회 때까지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별 표시 해놓고 싶은 대로 해놔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글로 돼갖고 막상 당일날 시험장에서 딱 맞닥뜨리면 장난이 아니야. 긴가민가 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평소에 눈으로 사진 촬영 작업을 많이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번 부여 방법 그래요. 1번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동그라미 2번 분할, 동그라미 3번 합병, 동그라미 4번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내의 지번 부여 방법. 거기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해보죠. 그죠? 여기 가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주시오,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면 오지선당 문제니까 지문이 5개 깔릴 거야. 그죠? 그래요. 지문 5개 중에서 한 4개 그래요. 그죠? 4개 정도는 지번의 표기 방법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의 표기 방법 및 구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 하나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번 부여 방법 그래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시, 그 다음에 분할 시, 그 다음에 합병 시,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내의 지번 부여 방법, 원칙 내외, 이런 것들이 지문 1개에 포함이 돼서 오지선당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지번의 표기 방법 및 구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종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죠?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보죠. 거기 첫 번째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시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은 인접 토지 번번에 뭘 붙인다는 얘기야? 부번 그래요. 그죠? 부번 동그라미. 번번이 아니고 부번을 붙여서 부여해 주는 게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부번 동그라미. 근데 부번을 붙인다는 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한다면 차라리 번번 그래요. 그죠? 번번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기억번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의 마지막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부번보다는 번번이 나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대상 토지가 기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번을 붙인다는 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차라리 번번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야.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한 필지가 아니고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번보다는 번번 그래요. 그죠? 번번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조금 어려우지만 이런 예외적인 지번 부여 방법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울러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분할 그래요. 원칙적인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은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을 하고, 거기 분할 전에 지번 밑줄 쳐놔야 되네.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여 나가니까 분할 시에는 결번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할되는 필지의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해 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건축물이 있는 필지가 우선이란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 그래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 그래요. 선순위 지번 밑줄 쳐놔야 돼요. 선순위 지번을 그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 주되,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번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부여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이해적으로 부여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내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이 있을 거야.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조, 그죠? 지번조, 본번 그래요, 그죠? 본번만으로만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이야. 그러면 이 동네에 부번 붙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그죠? 부번 붙은 것만큼은 결번 그래요. 뭐라고요? 결번이 발생합니다. 결번이 발생했다라면 결번 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를 해주고 그 결번 대장을 영구히 보존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지번에 관한 문제가 올해 33회 때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딱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야.
예, 딱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테니까 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 형태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한 지문 서너 개는 지번의 표기 방법 및 구성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지문 한 개는 각종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번 부여 방법, 원칙을 물어보든지 예를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오지선다형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요. 지번 올해 유력하다 그랬어요. 올해 유력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74페이지 양가로 3번 지번 변경은 그 사유만, 기억번만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 네, 그래요. 기억번 갑니다. 지번 변경의 필요성은 누가 판단하냐면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그죠? 네. 지적 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있는 지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죠? 네, 않은 경우. 그래서 지번 변경의 필요성은 누가 판단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거기 소관청 밑줄 쳐놓고, 이 규정이 바로 지적 국정주의 원칙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표현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경우 차상이자인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도 꼽사를 끼냐면 대도시장도 꼽사를 끼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적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을 해둬요. 그죠? 그래서 니은번, 행정구역 개편 이런 거는 바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읽어볼 이유도 없고 읽어봐서도 안 돼요. 그죠? 읽어봐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결번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결번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지번이 순서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가 발생함을 말합니다. 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첩시 그 사유를 지번 대장이 아니고 결번 대장에 기재를 해주고 그 결번 대장을 영구히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 변경 여러분들이 그 사유 좀 체크를 해놔야 돼요. 지번 변경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결번 그래요, 그죠? 결번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죠? 조금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분할 그래요, 뭐라고요? 분할 시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을 부여해 주니까 결번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합병 시에는 선순위 지번만 살아남고 나머지 지번은 모두 아웃, 결번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내 지번 부여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축척 변경 시에도 결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번 사유를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결번 사유. 그래서 지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지목 그래요. 그죠? 지목 그래요. 지목은 1회 때부터 작년도 32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지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얘기야. 이 원칙을 물어봅니다. 그죠? 근데 지적법에서 직접 법으로 정한 원칙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적법에서 규정하지 않지만 해석상 필요한 원칙이 또 두 가지 더 있어요. 법으로 정한 원칙, 해석상 필요한 원칙을 물어보게 되죠.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의 표기 방법을 물어봅니다. 이 설정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 해는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된 거야.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됐죠. 자, 표기 방법은 여기 봅니다. 지목을 대장 그래요. 그죠? 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는 정식 명칭 그래요. 뭐라고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한다는 얘기야. 무슨 번호와 함께? 코드 번호와 함께.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목을
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는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 그래요. 뭐라고요? 과수원. 이렇게 정식명주로 등록한다는 얘기야. 과수원의 코드 번호가 몇 번? 3번이야. 그죠? 그래요. 근데 지목을 대장이 아니고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는 부호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야. 부호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는 두문자 또는 차문자 형태로 등록한다는 얘기야. 두문자는 맨 앞다리 문자로, 차문자는 두 번째 문자 그래요. 그러니까 두문자로 표기를 하는 건 뭐 많잖아가 다 하는 얘기고, 차문자의 형태로 등록하는 것은 장차 2,000원도 아니고 얼마만 1,000원만 갖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장차 1,000원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것도 우리 출제자가 수십 차례 물어봤죠. 장이라고 하면 공장용지, 차라고 하면 주차장, 천이라고 하면 하천, 원이라고 하면 유원지. 그죠? 그래요. 근데 여기 봐요. 공유지 연명부랑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A어 지목을 등록을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 장부인 대장에 기왕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등록해 놓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하여튼 표기 방법 이게 출제가 됐다면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지목은 전답 가선서부터 출발해서 그 28번째 잡종제까지 총 지목의 개수가 몇 개다? 28개야. 그죠? 28개. 28개. 이 낱개의 지목을 물어봅니다. 이 낱개의 지목이 출제가 됐다면 대단히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지목은 배울 때는 쉬워요. 근데 막상 지목이 이 낱개의 지목이 출제가 되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요. 지목 설정의 원칙, 법정 원칙 가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용도 지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죠? 용도 지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목 법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지목 법정주의 원칙이라면 우리나라 지목은 총 몇 개다? 28개야. 28개에서 29개로 한 개 더 늘리려면 지적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목 한 개 늘리려고 지적법을 개정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번거롭다는 얘기야. 그래서 28번째 잡종지라는 지목을 두고 잡종지 끝에 가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뭘로 한다? 잡종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지목의 탄력성을 부여해주고 있어요. 이런 입법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 한 개 늘리기 위해서 지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지목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필지 1지목의 원칙, 단식 지목 그래요. 그죠? 단식 지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단식 지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단식 지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목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지목 변경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출제되는 원칙이야. 매년 출제되는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요. 그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 즉 1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경우에는 주된 지목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요. 딴 원칙은 몰라도 좋은데 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꼭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목적 부속의 원칙, 그죠? 또는 사용 목적 부속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그죠?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그래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이런 원칙 등은 법에서 직접 규정한 원칙이야. 해석상 필요한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용도 경중, 그래요. 뭐라고요? 용도 경중의 원칙. 그래요. 그죠? 이건 기차 건널목 기억을 해둬요. 기차 건널목의 토지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고 철도 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선호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 선호의 원칙은 제방도로 그래요. 뭐라고요? 제방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고 제방에 불과합니다. 복개도로 그래요. 복개도로의 지목도 도로가 아니고 구가 아니면 하천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용도 경중이나 등록 선호의 원칙은
우리 지적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해석상 필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 설정 원칙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니 해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야. 그 주지목 추정의 원칙만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지목은 이 세 가지 방에서 물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낱개의 지목은 지금 썼던 이제 제가 하나하나 우리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나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될 그 원칙을 가보죠. 전답 과수원 그래요. 그죠? 전하고 답의 차이점은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데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답 과수원의 공통점은 자생하지 않고 재배 그래요. 그죠? 재배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을 쭉 읽어보면 재배 이렇게 돼 있어요. 답도 재배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과수원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책에 보면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그죠?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이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과수류는 제외해야 돼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됐고 답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 되겠죠. 근데 연, 왕골 등이 재배하지 않고 자생하는 토지라면 유지 그래요. 지형상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수원 가보죠. 사과, 배, 밤, 호두, 키, 포도, 귤나무 등의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되는 저장 창고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과수원이 됩니다. 근데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과수원으로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뭐가 된다? 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대가 됩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에 가보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 동그라미,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동그라미, 축사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 맞아요. 근데 목장용지 내에 있는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가 되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뭐가 돼요? 독립적으로 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임야 가보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 중림,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모래땅은 밑줄 쳐놔야 돼요. 바닷가 모래땅은 임야 맞아요. 근데 하천가 모래땅의 제목은 하천이 되죠.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의 제목은 임야 맞아요. 그죠? 근데 갈대밭 그래요. 뭐라고요? 갈대밭은 잡종제가 됩니다. 습지나 황무지 등의 토지의 지목은 임야 맞는데 갈대밭의 지목은 잡종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 빠져 있는데 간석지 그래요. 뭐라고요? 간석지는 예전에 임야로 지목을 설정했었어요. 근데 이 간석지라는 것은 조수가 드나드는 토지야. 그죠? 조수가 드나들기 때문에 헷갈려서 간석지는 현행법에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간석지는 토지가 아니고 바다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바다에 불과합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 한번 가볼까요?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의 제목은 광천지 맞아요. 근데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는 파이프라인 토지 그래요. 그죠? 파이프라인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요? 잡종지 그래요. 그죠? 잡종지가 된다는 얘기야. 잡종지가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잡종지를 설명하면서 잡종지 끝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뭘로 한다? 잡종지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그 얘기지. 그죠? 예,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염전 가보죠.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게 조성된 토지의 지목은 염전 맞지? 근데 모터를 돌려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공장 용지. 하여튼 모터를 돌렸다 그러면 무조건 공장 용지가 돼요. 같은 이유로 미국 처리장도 모터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 처리장 부지의 지목도 뭐가 된다? 공장 용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죠. 영구적인 건축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지목은 대가 되겠죠. 다만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금 476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업 목적 구속의 원칙 그래요. 그죠? 사업 목적 구속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 시설물 부지나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 또는 이와 같은 구역 내에 있는 의료시설,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부족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이 공장 용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학교 용지 봐주시고 주차장 가보죠.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 맞아요. 노상 주차장의 지목도 뭐가 돼요? 노상 주차장의 지목도 도로가 되죠.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차장법 19조 상에 가보면 부설 주차장이라고 있어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지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원룸 그래요. 그죠? 원룸은 필로티 구조로 시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다고 해서 이 토지의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지목을 설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그죠? 네, 그래요. 근데 시설물, 그 시설물에다 밑줄 쳐놓고 이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백화점이야. 백화점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요 한 놈만 독립적으로 주차장으로 지목을 설정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이나 야외 전시장은 잡종지 이렇게 되는데 꼭 잡종지라고 단언할 건 아니야. 대장을 들춰봐야 돼요. 그죠? 대장을 들춰봐야 됩니다. 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가보죠.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의 판매. 그죠? 그 전기, 수소 동그라미.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 부지와 주유소 원유 저장소 부지 지목은 주유소 용지 맞아요. 근데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송유 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돼요?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당연히 잡종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창고 용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창고 용지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독립적 그래요. 그죠? 네, 독립적. 그 다음에 도로 가보죠.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의 지목은 도로 맞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도로요. 맞아요.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독립적으로 뭐가 돼요?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 이걸 흔히 진입도로 그래요. 아파트 주된 출입구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지목 도로 맞아요. 근데 단지 내 도로 그래요. 그죠? 단지 내 도로의 지목은 주된 지목인 대로 빨려 들어가서 도로로 지목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대가 돼야 돼요. 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그
그 다음에 철도 용지 가봐요.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이게 뭐냐면 민자 역사야. 차고, 발전 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철도 용지 맞아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설 철도나 전용 철도 부지의 지목도 철도 용지가 되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방 한번 가보죠. 조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등록 선회 원칙 뭐 그런 것도 거기에 이제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설정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방 옆에다가 큰 뚝 그래요. 그죠? 큰 뚝의 지목은 제방 맞아요. 근데 작은 뚝 그래요. 그죠? 작은 뚝의 지목은 국어 그래요. 그죠? 작은 뚝의 지목은 국어다. 큰 뚝의 지목은 제방인데 작은 뚝의 지목은 국어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 맞아요. 근데 대규모 수로부지 그래요. 그죠? 대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하천 맞거든. 근데 소규모 수로부지 그래요. 뭐라고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국어가 되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대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하천인데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은 뭐가 된다? 국어가 된다라는 거 분류를 해주시고, 그래요. 거기 국어, 순 우리말로는 또랑 그러네요. 용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이 뚝이 작은 뚝이야. 작은 뚝 및 부속 시설물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의 지목은 뭐가 된다? 국어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소양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을 연 완골 등이 재배합니까? 자생합니까? 자생하는 배수가 용이롭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지용상 뭐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양어장 그래요. 양어장은 해상에 설치하지 않고 육상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양어장이라는 지목은 있어도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어요. 그죠? 됐고, 수도용지. 뭐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배수 시설 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가 되죠. 공원 한번 가보죠. 공원. 그래서 늘상 얘기를 합니다. 이 공원 그래요. 그죠? 공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자연공원법 그래요. 그죠? 자연공원법이라는 법이 있고, 법률 이름은 길은데 저는 줄여서 그냥 도시공원법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자연공원법이라는 법하고 도시공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연공원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원은 세 가지 공원밖에 없어요. 국립공원 그래, 그죠? 국립공원 설악산 그러지. 그래요. 도립공원 그래요. 도립공원은 풍밤매는 칠갑산 그래요. 그 다음에 굴립공원 그래요. 경기도 가평 땅에 가보면 연인산이라고 있어요. 전부 다 산을 의미하니까 자연공원법상의 국립도립-굴립공원의 지목은 뭐다? 지목을 임의로 설정해야 돼요. 이 도시공원법에서 규율하는 공원은 엄청 많아요. 애들이 뛰어논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그래요. 그죠? 집 근처에 있다 그래서 근린공원.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 그래서 체육공원. 테마가 있다 그래서 테마공원. 물 주변에 있다 그래서 수변공원. 그죠?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공원. 별별 도심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뭐 별별 공원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시공원법상의 모든 공원은 공원으로 지목을 설정합니다. 그죠? 근데 도시공원법상에서 아주 독특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묘지공원 그래요. 뭐라고요? 묘지공원이 있어요. 이 묘지공원 한 놈만 뭘로? 묘지로 지목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원법상의 모든 공원은 공원으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공원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채용용지는 핵심이 뭐냐면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야. 그래서 거기 잠실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눈썰매장 등은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용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흐르는 물을 이용한 요트, 카누장 등의 토지의 지목은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채용용지의 지목을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기억을 해두시고, 유원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졌다면서 먹고 마시고 노는 데야. 그래서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 놀이터, 동식물원, 용인 민속촌, 과천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사찰, 향교 등의 부지의 지목은 당연히 종교 응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하기 위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나 유골 등이 매장된 토지와 묘지공원 등의 토지의 지목은 묘지가 되는데,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독립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독립적으로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 그래요. 갈대밭, 실외에다 물건을 쌓아두는 곳 그러니까 야적장 그러지. 돌 캐내는 곳 그러니까 채석장 그래요. 흙 파내는 곳 그러니까 토치장 그랬지. 그리고 일반 시장이 아니고 야외 시장 그래요. 그 다음에 공동우물,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 캐내는 곳, 흙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제외가 되겠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파이프라인 토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화관 및 폐차장 등 자동차 관련 독립적 시설물을 갖춘 토지, 공항시설, 항만시설,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그 다음에 콩나물 재배사 부지,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소 부지, 예비군 훈련장, 분뇨 종말 처리장,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거기 나오고 있네. 이런 토지의 지목은 모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에 불과하니까 잡종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잡종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목의 표기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목의 표기 방법. 기왕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목은 딱 세 가지 방에서 물어봐요. 첫 번째, 지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을 물어보죠. 이 원칙 중에서는 최소한도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요. 그죠? 주지목 추정 원칙. 즉, 1필지가 2기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지목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비 공장 안에 설치가 된 급성유 시설 부지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가 될 게 아니고 주된 지목인 공장 용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런 것 등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이야. 대장에 지목을 등록하고자 할 적에는 정식 명칭으로 코드번호와 함께, 도면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는 부호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야. 부호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는 두문자 또는 차문자의 형태로 등록한다는 얘기야. 차문자의 형태로 등록하는 것은 딱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가 뭡니까? 장차 천원만 갖고 있으면 돼. 장이라고 하면 공장용지, 차라고 하면 주차장, 천이라고 하면 하천, 원이라고 하면 유원지야.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자부에는 에어 지목을 등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지목은 전답 가선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28번째 잡종지까지 총 지목 개수가 28가지야. 이 낱개 지목을 출제하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지목은 왕도가 없어요. 문제 많이 풀어본 놈이 장땡이야. 그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던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던 지목은 문제 많이 풀어본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지목까지 설명드렸고, 4번
그 경계 그래요. 경계도 그냥 매년 한 번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죠? 네,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일직선을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경계 그래요. 그죠? 네,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경계는 지상의 자연물로서 구획된 선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 흔히 면자를 생략해서 도상의 경계다, 도상의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가보죠. 우리가 경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도면 그래요. 그죠? 도면을 펼쳐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생긴 도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요. 이 한 도면 안에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이렇게 생긴 필지, 세 필지가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거 10번지, 11번지, 12번지 지목은 각각 대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경계점 그래요. 그죠? 여기 경계점, 경계점, 경계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꺾이는 점이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굴곡점 그런데 이 굴곡점을 우리 지적법에서는 경계점 그러죠. 이 경계점과 경계점을 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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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직선을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놓은 선을 뭐라 그래요? 경계 그럽니다. 이건 그림적으로서 유일하게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되는 선이야. 그래서 이게 경계니까 우리 지적법상 경계는 무슨 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도면상의 경계 그래.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흔히 면자를 생략해서 도상의 경계다, 도상의 경계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도상의 경계하고 실제상의 경계 또는 현실상의 경계 또는 민법상의 경계 그래요. 실제상의 경계가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뚝이나 담장, 울타리, 심지어는 나무 그래요. 그죠? 나무가 경계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도상의 경계하고 실제상의 경계가 일치하면 금상첨화일 텐데 보통은 일치를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았을 때 그 해당 필지 소유권 그래요. 그죠? 소유권이란 이 권리가 소유권이란 권리에 효력이 미치는 경우는 어디까지만 도면상의 경계까지만 미친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경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되겠죠. 다시 한번 도상의 경계하고 실제상의 경계가 일치하면 금상첨화일 텐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은 어디까지만 미치도록 돼 있다? 도상의 경계까지만 미치도록 돼 있다라고 대법원이 그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적법상의 경계는 실제상의 경계를 의미하지 않고 무슨 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도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그죠?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도록 돼 있어요. 똑같아요. 지목도. 지목을 설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있듯이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 원칙을 물어봅니다. 이게 출제가 되면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된 거지. 그 다음에 토지의 외모가 변함에 따라 지상경계 그래. 뭐라고요? 지상경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할 쪽에, 그죠? 새롭게 결정하고자 할 쪽에 일정한 스탠다드, 기준 그래요. 그죠? 기준에 대해서 우리 지적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 출제자 자주 물어보죠. 그죠? 자주 물어. 이게 작년도에도 출제가 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작년도만 출제가 된 게 아니고 거의 심심한 물어보죠. 그죠? 심심한 물어보니까 하여튼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결정하고자 할 적에, 그래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되는데, 아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경계도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478페이지에 4번 경계를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좀 쉬었다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적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두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